오늘 우리 증시가 미국발 AI 거품론 논란의 휘청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한때 6% 넘게 떨어지면서 3,800선까지 후퇴했다가 이후 4,000선을 회복했고 원달러 환율도 10원 넘게 급등했는데요. 급락장이 펼쳐진 오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가 모두 발동됐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관련 업종이 고평가됐다는 논란. 일명 AI 거품론이 전 세계로 번지면서 우리 증시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개장 직후 오전 9시 10분경 코스피 4,000선이 붕괴됐고 오전 10시 30분경에는 6% 넘게 급락해 3,86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전 장중 5% 넘게 하락해 87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급락장이 펼쳐지자 한국거래소는 올 들어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습니다. 코스피는 낙폭을 줄여 오전 장중 3,900선을 회복한 뒤 오후 장중 4,000선까지 회복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종가 기준 코스피 낙폭은 117.32포인트.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투자자들이 돌아섰던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고 기관도 8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항목 대부분이 하락 마감했는데 특히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가 4%가량 하락했습니다. 미국발 AI 거품론에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그동안 크게 올랐던 우리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많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제 9월, 10월에 많이 올랐던 국내 증시와 일본 증시가 차익 실현 요구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진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도 1,44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오늘 코스피는 장중 한때 3,900선마저 깨졌습니다. 인공지능 AI 거품론 대두에 이른바 패닉셀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국면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임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도 물량을 쏟아낸 건 외국인이었습니다. 미국 내 인공지능 AI 거품론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국내 종목들마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장기화된 원화 약세도 외국인 이탈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힙니다. 증시 핵심 주체인 외국인이 주도하는 이른바 패닉셀이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지만 과도한 불안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단기 급등으로 주가 부담이 커진 데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시점이라는 분석에 섭니다. 너무 이제 빠르게 올라오면서 4,200까지 돌파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특정 업종만 쏠리면서 나오면서 투자자들한테는 차익 실현 빌미를 계속 제공해 오면서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증시가 속도 조절을 위한 조정 국면을 맞은 것이란 해석입니다. 다만 기업 실적 개선세와 함께 정부 증시 부양 기조도 이어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회복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면 AI 버블에 대한 이슈도 조금 약해지면서 충분히 반등하지 않을까. AI 거품론이 불거졌지만 미 증시 낙폭이 2% 안팎에 그쳤다는 점도 국내 증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단기적 변수 재료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은 조정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는 실려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 얘기 해봐야겠죠. 저희가 끝없이 오르고 있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항상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뜨거운 게 지금 조금 미지근해지고 오히려 차가워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야말로 찬바람, 찬물을 끼얹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만 이게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하루 전에도 사실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연이어 이틀 연속으로 떨어지는 그러면서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4,000선도 무너졌고요. 그동안에
상승한 것의 상당 부분을 까먹었는데 지금 이 순간은 조금 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에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하던 뜨겁게 달아오르던 장세에 아주 찬물이 끼얹는 그런 장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밤사이에 뉴욕 증시도 나스닥 2% 이상 큰 조정을 받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증시는 뉴욕보다 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 미국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동안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차액 실현을 좀 하자라는 그런 수요도 있고요. 또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인공지능 이거 너무 과열 아니야? 그리고 지금 별로 돈도 못 벌고 있잖아? 이런 어떤 의구심, 심지어 모간 스탠리 CEO라든지 이 골드만삭스의 솔로몬 CEO는 아주 작심하고 앞으로 주가 20%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등까지 내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사실 미국보다 주가가 단기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 조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유동성 잔치가 끝나가는 것인지 이 대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정권 시장에 큰 변화가 지금 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코스피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코스닥도 동시에 이제 발동이 된 거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8월 5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블랙 먼데이다 이러면서 동시에 이 사이드카가 발동됐었는데 그 후로 처음이에요? 예, 사이드카가 뭐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오늘 발동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발동된 이 사이드카가 정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좀 더 가슴 가깝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바퀴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그건 자칫 잘못하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에 오래전부터 옆에 사이드카를 하나 달아서 다니면 보조바퀴. 예. 바퀴뿐만이 아니고요. 예. 사이드카라는 거 옆에 사람 앉을 수 있는. 아, 이렇게 작게 타는 그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군요. 사이드카라는 거잖아요. 옆에 차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예. 오토바이 옆에 차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이드카인데 사이드카는 문자 그대로 오토바이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자, 정권 시장의 사이드카도요. 지금 이 코스피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요게 떨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요. 선물과 현물의 차이. 자, 선물은 미리 주식을 사는 거를 퓨처 트레이드 선물이라고 하는데 선물은 증거금이 조금만 있어도 지금 당장의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니까 5%만 투자해도 100%어치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 올라갈 때 많이 사고 주가 떨어질 때 또 빨리 파는 이런 단기 속성형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 갑자기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선물은 바로 현물에 영향을 준다고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1분간 일단 사이드카 잠시 운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권 시장의 안전을 위해서 1분간 끌어들이는 건데 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해서 무슨 불이 났다든지 뭐 정권 시장이 붕괴한 이런 것은 아니고 안전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사이드카 발동 이후에 조금은 안전을 좀 찾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앵커님 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정권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년여 만에 예. 처음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주가가 뜨거운 상황에서도 주가는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특히 지금은 주가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조그마한 소재가 있어도 호재가 있으면 주가가 급등하고 악재가 있으면 주가가 급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상당히 신중하게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아슬아슬한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시니까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B2 요즘에 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 경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다소 뭐 B2도 일종의 투자다 그런 류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도 전해집니다. 박사님 생각 궁금한데요. 그 경제학 학문적으로 보면요. 이 B2라는 것은 레버리지 투자거든요. 예. 레버리지가 뭐냐?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지렛대. 우리가 물건을 들 때 혼자 힘으로 들면 사람의 힘으로는 들 수 없는 큰 물체도 지렛대를 갖다 놓고 들어 올리면 그 지렛대
힘으로 뿔뚝뿔뚝 들어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고대 피라미드라든지 고대 많은 건축물들이 레버리지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얘기할 때 레버리지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적다든지 주식을 사야 되는데 돈이 좀 적었을 경우에 금융기관의 도움을 좀 받아서 비투해서 사는 거, 이것은 사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레버리지는 원래 경제에서 그 자체가 좋은 거 나쁘다는 것보다 하나의 재테크나 자금을 굴리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해지면요, 레버리지가 과해지면 결국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투하지 말자는 것은 본인의 능력 범위를 넘어선 거 하지 말자, 이런 얘기지. 돈을 아예 빌리지 말자. 돈을 한 푼도 안 빌리면 은행이 망합니다. 그 은행원들 당장 길거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권대영 부위원장의 원론적인 얘기, 뭐 비투도 투자의 일종이다,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요, 지금 상황은 통화량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고 부동산 증권 시장에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또 비투가 그동안에 굉장히 금융에 버블을 만들고 이게 붕괴 위험 경고등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굳이 금융위 부위원장께서 레버리지 투자 강의를 할 필요가 있었나? 그냥 원칙론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현명하지 않았냐, 그런 면에서 혹시 잘못된 착시 현상, 금융위 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금융 안전을 최고로 하는 자리고 거기는 금융 투자 촉진위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앞서 나간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말 자체가 뭐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뭐 이 분위기를 몰아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한편 비트코인도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올해 6월 22일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 그 당시에는 미국이 이란 핵 시설 공격해서 중동발 긴장이 고조돼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배경을 어디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비트코인 주식 먼저 떴던 상품이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뭐 솔라나, 카르다노, 가상 자산, 암호화폐라는 이름만 달면 엄청나게 올라떴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게 된 첫 번째 요인은요, 인플레 해치. 미국이 통화를 계속 많이 푸니까 또 국채 발행을 늘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면 인플레가 올 거야. 그런데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은 그 총량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 해치용으로 나온 것이니까 이럴 때는 비트코인이 유망하다, 이래서 많은 돈이 비트코인 쪽으로 갔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 12월 달에 못할지도 모르겠다. 지금 미국의 물가가 여전히 높다 보니까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늦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이제 그런 요인이 하나 있는데다가 또 하나, 지금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 혹시 AI 붐이, AI 거품이 터지지 않겠냐, 이렇게 어떤 경제가 잘 나가다가 어떤 기술적 고장이 일어났을 때는요, 그럴 때는 위험 자산부터 주가가 가격이 빠지거든요. 위험 자산이라 하면 담보물이 적고 또 그 신용이 보편적으로 확산이 안 돼 있을수록 위험성이 높은데, 위험성이 높은 대신에 그것은 또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예. 경제가 잘 될 때는 위험 자산이 인기를 끕니다. 그런데 지금 AI 버블이 있다, 주가 떨어진 거와 마찬가지로 AI 버블 폭탄에 대한 경계 때문에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서 상호 관세 재판이 지금 빠른 속도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조만간 앞으로 한 10여일 후면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 결과에서 만약에 그 트럼프의 상호 관세 무효야 이러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그 돈 다 돌려줘야 돼요. 예. 돌려줘야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은 지금 관세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많이 끌어모았지 않습니까? 그 돈 돌려주면 미국의 재정이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을 더 찍어야 됩니다, 국채.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가 폭등합니다. 금리가 폭등하면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취약합니다. 비트코인은 금리가 내릴 때 상승 탄력을 받는 것이거든요. 금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호 관세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정이 나오면 국채 금리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비트코인과 금값의 아주 악재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관세 폭탄이 무효라는 법정 판결이 나와도 대부분의 판결이 나와도 다른 요인을 가지고 또 세금을 걷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는 일정 시차가 있어요. 타임래그. 그런데 한 번쯤은 혼돈, 케이오스 같은 상태가 올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무서워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먼저 떨어지고 있다. 또 하나는 이더리움이란 이 가상화폐 저기서는요. 해킹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저게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예. 한 번씩 해킹이 일어나면 이 불안한데 과연 가상화폐 할 수 있을까? 요게 달러라 우리 원화 같은 통화하고는 좀 다른 점이에요. 그런 공포가 겹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관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에이펙 계기로 한국과 미국 관세 협상 타결됐다라는 뉴스까지는 많은 분들 보셨어요. 그래서 MOU도 체결을 해야 할 거고 팩트 시트도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도장 찍은 것도 아니고 서류가 공개된 게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양측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3,500억 달러 그중에서 2천억 달러만 현찰로 하되 그 현찰도 200억 달러씩 나누어 산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한국이 6천억 달러 투자할 것이다. 이런 얘기. 그 근거가 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서류로 해놓지 않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또 우리는 농산물 개방 절대 없다. 추가 개방 없다고 그랬는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이 이번 협상을 통해서 100% 개방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뭔가 똑같은 사안을 놓고 서로 간에 시각차가 있지 않느냐. 예. 이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팩트시트,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것을 서로가 그 협상의 결과를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가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우리도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면 과연 협상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그리고 그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서 이것이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특히 환율에 미칠 영향. 지금 환율이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뭐 그런 면에 대한 좀 디테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예. 한편 또 이제 국내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중소기업 특화은행인 기업은행의 연체율이요.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돈 못 갚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만큼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측면입니다. 우선 경기가 정말 좋다면 뭐 기업은행에 연체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잘 안 팔리니까 은행에 돈 빌려 갔는데 사업이 안 돼서 그 돈을 못 갚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1% 올라간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연체율 1%. 100개 빌려주면 그중에 하나는 돈을 못 갚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또 하나 요인은 현재 지금 이 정부의 금융정책하고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담보대출 하지 말라. 그래서 LTV, DTI 다 죄고 돈줄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은 결국 기본적으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대출 이자 받아서 생존하는 기업이에요. 대출 안 해주면 은행의 기능이 스톱하고 은행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의 안전도 문제만 놓고 보면 역대 역사적 경험이 가장 확실한 게 부동산 담보대출이에요. 특히 아파트 담보대출을 해놓으면 그거 한 LTV 7, 80% 해놓으면 웬만하면 아파트를 그냥 차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의 경우에는 좋은 기업도 많지만 어떤 기업은 이미 적자인 기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대출을 막으면서 이것을 기업 쪽으로 돌려라 이러니까 은행에서 아주 심사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돈 대출 나가는 게 더 급하다 보니까 옥석을 가리지 않고 아무한테나 빌려줘서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 가만히 두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어차피 망할 수 있는 기업한테 돈을 더 빌려준 거 아닌가. 기업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특히 높다는 것은 다른 대출에 비해서 중소기업 대출이 지금 연체가 굉장히 심하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상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대출을 내주는 데 있어서 뭐 정책적인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정부의 기조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산적인 것은 좋은데 아무리 생산적이라 하더라도요. 생산적이라는 게 이 사회의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건데 그게 단기에 자금이 회수가 안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은 투자했는데 은행에서 돈 빌려왔단 말이죠. 그랬는데 생산적 기조로 가긴 갔습니다만 수익 구조가
확보가 안 되면 일단 돈을 못 갚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적 기조로 자금을 보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선은행에서는 그와 동시에 자금의 회수 가능성, 이것은 은행의 생존 기반 조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담보 없는 곳에는 돈을 빌려주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담보가 없더라도 기업의 사업성 평가, 심사 기법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이 잘 될 기업, 안 될 기업을 좀 미리 가려낼 수 있고 또 부도를 미리 막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부 김수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가상자산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개월 만에 10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이 오늘 오전 6시 반쯤 거래소 바이낸스 기준으로 9만 8천 달러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예. 지난 6월 23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10만 달러 선을 밑돈 건데요. 당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여파로 중동 긴장이 고조됐던 시점이었습니다. 최근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비트코인뿐 아니라 주요 코인들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은 12%, 리플도 8%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네. 특히 최근 한 달간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4조 1,300억 달러에서 3조 3천억 달러로 8,300달러가 증발했는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네, 왜 이렇게 가상자산 투자 심리가 꺾였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약해졌고요. 여기에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에 찬물이 끼얹었습니다. 예. 가상자산은 AI 관련 기술주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간밤 나스닥이 2% 하락했고 특히 주가가 150% 넘게 오른 팔란티어는 호실적 발표에도 급락했습니다. 이런 조정 흐름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되고 경제지표 발표가 재개되면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다음은 깐부치킨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짧게 전해드렸는데 깐부 회동 여파가 상상 이상이네요. 정말 깐부 특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지난달 30일 깐부치킨 삼성점에서 치맥 회동을 한 이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네. 급기야 어제 깐부치킨 본사는 신규 가맹 상담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리한 확장보다는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죠. 당시 이들이 앉아있던 테이블에는 1시간 이용 제한이 걸렸고요. 이들이 주문한 메뉴는 AI 깐부 세트로 이름이 붙으면서 마케팅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손님이 몰리면서 일부 매장은 재료가 소진돼 일찍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다른 치킨 브랜드들이 무척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반응 SNS에 있었습니다. 네. 한 경쟁 브랜드 계정은 백날 기획해도 뭐하냐, 젠슨황이 안 오는데 이런 자조적인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됐고요. 누리꾼들도 물타기 마케팅 괜찮다, 공감된다며 유쾌한 반응 보였습니다. 네. 이번 회동은 새 총수의 만남으로도 주목을 받았는데 그들이 손에 든 치킨과 맥주가 K치킨의 상징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깐부치킨은 에이펙 정상회의의 공식 협찬사도 아니었는데요. 네. 이 단 한 번의 회동으로 수백억 원대 홍보 효과를 얻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공식 협찬사였던 교촌치킨은 다소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들이 깐부치킨을 택한 배경에는 젠슨 황 CEO 딸의 추천이 결정적이었다는 후문입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본업에 더해서 부업을 병행하는 이른바 엔잡러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출퇴근을 마친 뒤에 다른 일을 도맡아 하는 엔잡러. 즉 부업자가 9월 기준 약 67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년 동기보다 2만 4천 명 늘어난 수치로 9월 기준 역대 최다입니다. 네. 2021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20%는 세 가지 일, 쓰리잡까지 뛰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와.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높은 물가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 평균 실질 임금은 357만 3천 원으로
오히려 코로나 사태를 겪었던 2021년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네. 물가는 올랐는데 급여는 그대로거나 줄다 보니 부업이라도 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물가가 높은데 그중에서도 먹는 것 중심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만 봐도 전년 동월 대비 2.4%나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자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가격 상승을 이끈 건 주로 먹거리였습니다. 네. 출하가 늦어진 찹쌀과 쌀, 일조량 부족에 영향을 받은 사과 등 과일류도 10.9% 상승했는데요. 가공식품 외식 가격도 함께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연말엔 유가 하락, 여행 서비스 가격 안정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1,450원대에 육박하는 환율 등 대외 변수로 수입 물가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공무원에서 퇴직한 이후에 민간 기업으로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 4년 동안 퇴직한 공직자가 절반 가까이가 사기업으로 옮겼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취업기간 유형을 보면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 사기업체가 전체의 47.5%, 1,500명 넘게 몰렸고요. 그중에서도 대기업 계열사만 따지면 한화, 삼성, 현대차 순으로 많았습니다. 출신 기관별로 보면 국방부와 경찰청, 그리고 검찰청, 금감원 국세청 순으로 민간 이직이 많았습니다. 업종별로는 한화 방산 계열사, 삼성전자, S1 같은 보안 법무 계열, 최근에는 가상자산 업계로의 이동도 늘고 있습니다. 두나무 같은 업체에는 금감원 공정위, 경찰청 등 다양한 출신의 전직 공직자들이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김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